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진흙탕이 튀는 비포장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굴러가다 멈춰섰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낙후되고 처참한 모습이었다. 혜성그룹의 회장 강도준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와 그 너머로 보이는 무너져가는 판잣집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그가 굳이 이 더러운 빈민가까지 직접 발걸음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이 그룹의 차기 역점 사업인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다. 도준의 눈빛에는 그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오로지 사업적인 타산과 냉철한 계산만이 번득이고 있었으며, 그의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우산을 준비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도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고,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잘 닦인 수제 구두를 진흙투성이 바닥에 내디뎠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씌워준 검은 우산 아래에서 도준은 마치 오물더미 속에 피어난 고고한 흙장미처럼 이질적이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주변을 지나던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황급히 길을 비켰다. 도준은 자신의 값비싼 슈트에 흙탕물이 튀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성큼성큼 시장통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의 뒤를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며 주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5년 전 불임 판정을 받은 이후로 그는 세상의 모든 생명력 넘치는 것들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과 냉소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혈육을 남길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를 더욱더 일에만 매달리는 냉혈한으로 만들었다. 시장 한 구석 낡은 천막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3명의 어린아이들이 도준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대략 5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 아이 셋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쭈그리고 앉아 껌과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기이할 정도로 시선을 잡아끌었다. 꾀죄 취한 얼굴에 흙투성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눈빛만은 빗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특히 가운데 앉아있는 아이가 고개를 들어 도준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이한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의 눈매는 도준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던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매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으며, 도준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도준은 자신의 불임 판정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눈앞의 광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지만 이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단순히 외모가 닮은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의 영혼을 베어낸 듯한 강렬한 끌림을 선사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도 주눅들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개중 가장 당돌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껌통을 들고 도준에게 다가오려 했다. 경호원이 즉각적으로 아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제지하려 했으나 도준은 말없이 손을 들어 경호원을 물러나게 했고, 천천히 몸을 낮춰 아이와 시선을 맞추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빗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의 선은 도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정교하게 겹쳐졌다. 아이는 도준의 압도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겁먹지 않은 채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며 껌 한 통을 사달라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고, 도준은 홀린 듯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고, 뒤에 있던 나머지 2 아이도 쪼르르 달려와 형의 곁에 붙어 도준을 올려다보았다. 새 쌍둥이임이 분명한 이 아이들은 각기 미묘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도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하나같이 깊고 맑아서 도준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도준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은 채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고함과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쇠파이프를 든 깡패 무리가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며 자릿세를 걷고 있었고 그들의 횡포에 겁에 질린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있었다. 깡패들은 곧장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아이들이 펼쳐놓은 좌판을 발로 걷어차며 껌통과 구두약통을 진흙탕 속으로 날려버렸고 아이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고 떨기 시작했다. 도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으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그가 나서기도 전에 시장 골목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낡은 공장 작업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깡패들 앞을 가로막으며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사나운 짐승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인 이서윤이었고 그녀는 깡패, 우두머리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깡패가 서윤을 거칠게 밀치며 손을 들어 올리자 도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비서실장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고 그 신호를 받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하기 위해 움직였다. 빗속에서 벌어진 짧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깡패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지만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이들을 품에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윤과 아이들 앞에 섰고 자신의 우산을 기울여 비에 젖은 그들의 위를 덮어주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준을 올려다보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묘한 정적이 흘렀다. 비에 젖어 창백해진 서윤의 얼굴은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 가득했으나 그 이면에 감춰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기품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5년 전의 흐릿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지만 정확한 형체는 잡히지 않았다. 서윤 역시 도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아이들의 얼굴을 자신의 품으로 파고들게 하여 감추려 했고 그 모습은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다. 도준은 그녀의 과잉 방어적인 태도와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본능이 외치는 소리를 종합하며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도준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차갑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으나 서윤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챙겨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녀는 도준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협이라도 되는 듯 공포에 질려 있었고 도준은 도망치듯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상실감과 함께 의구심을 품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깡패들의 처리 문제를 묻자 도준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그들의 뒤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골목길을 한참이나 응시하던 도준은 다시 차에 오르며 자신의 손에 묻은 빗물을 닦아냈지만 아이가 쥐어준 껌 한 통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차가 출발하고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도준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까 보았던 그 아이의 눈동자를 겹쳐보았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그에게 신이 내린 기적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최고 수준의 유전자 검사팀을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며 5년 전 그날 밤 자신의 기억이 끊겼던 시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집무실로 돌아가는 길 내내 도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추론으로 가득 찼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만약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 맞는다면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던 모든 이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노라고 다짐했다. 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축복이자 저주였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그는 괴물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무언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를 더욱 잔혹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도준은 주머니 속에 껌통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에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그 화려한 불빛들 어딘가에 숨죽여 살고 있을 내 식구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결심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빈민가의 낡은 단칸방에서 서윤은 잠든 새 쌍둥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마주친 남자가 아이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가 자신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가져올 파장을 짐작하며 공포에 떨었다. 5년 전 그녀는 거대 재벌가의 권력 다툼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죽은 듯이 숨어 살아야만 했고 아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죽음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서윤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은 모순된 욕망이 소용돌이쳤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조차 강도준의 참담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위로하지 못했다. 도준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어제 빈민가에서 마주쳤던 그 아이가 건넨 껌통을 손 안에서 굴리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실인 양 놓지 못하고 있었다. 5년 전 내려진 불임 판정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그 이후 그는 여자를 돌같이 보며 오로지 그룹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해왔지만 어제 본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 견고한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고 만약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 맞는다면 지난 5년간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불임이라는 저주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거대한 음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도준은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 실장을 호출했고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열리며 김 실장이 소리 없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도준의 신복 중에서도 가장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깔끔한 인물로 도준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에 이번 일은 반드시 그에게 맡겨야만 했다. 도준은 김 실장에게 어제 다녀온 재개발 구역의 빈민가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며 그곳에 사는 새 쌍둥이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오라고 지시했는데 단 절대 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김 실장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문을 품을 법도 했지만 도준의 눈에 서린 섯을 퍼런 살기와 간절함을 읽고는 아무런 질문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김 실장이 나간 후 도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5년 전 자신에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던 대학병원의 진단서 사본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억의 태엽을 5년 전 그날 밤으로 되감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그룹 승계를 둘러싼 암투가 극에 달했던 시기이자 그가 의문의 약물에 취허해 인사불성이 되었던 날이었다. 당시 경쟁자였던 작은아버지 강 부회장이 주최한 연회에서
도주는 누군가 건넨 샴페인을 마신 뒤 타는 듯한 갈증과 함께 이성이 마비되는 듯한 환각 증세를 겪었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 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려던 찰나 누군가 자신의 팔을 부축해 주었는데 그것은 빗속에서도 희미하게 향긋한 비누 냄새를 풍기던 낯선 여자였다.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수채화 물감이 번진 듯 흐릿하고 파편적이었지만 그 여자의 따뜻한 청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누었던 본능적인 교감만은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모텔방에서 홀로 눈을 떴을 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도주는 그것이 약물에 의한 환각이나 꿈이었다고 치부하려 했으나 침대 시트에 남아있던 흔적들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된 검사에서 불임 판정을 받게 되자 도주는 그날 밤의 일이 임신으로 이어질 리 없다고 단정짓고 그 기억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고 불임 진단이 나오자마자 강 부회장 측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도준의 자질론을 거론하며 공격해왔던 사실이 뼈아픈 의구심으로 다가왔다. 며칠이 지나고 김 실장이 다시 회장실을 찾았을 때 도준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서성이고 있었고 김 실장의 손에는 밀봉된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실장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버린 칫솔과 머리카락 등을 수거하여 국내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신뢰도 높은 민간 유전자 분석 기관에 의뢰했고 방금 막 그 결과가 도착한 참이었다.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김 실장은 조용히 물러나 문 밖을 지키며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도주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봉투의 봉인을 뜯어 그 안에 담긴 서류를 꺼냈는데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1000톤의 무게를 지닌 듯 무겁게 느껴졌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붉은색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도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내리치며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9%라는 숫자는 그 아이들이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의 친자식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고 그 순간 도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가 이내 뜨거운 분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아이들이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죄책감에 치를 떨었다. 그를 속인 것은 단순히 병원의 오진이 아니라 그의 대를 끊어놓으려는 치밀하고 악랄한 음모였으며 그 배후에는 분명 자신의 불행을 가장 기뻐할 자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도주는 서류를 구겨질 듯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게 죽어있던 과거의 눈빛이 아니라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 단 살기와 생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동안 홀로 새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온갖 고초를 겪었을 그 여자 이서윤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도주는 인터폰을 다시 눌러 김 실장을 불렀고 들어온 그에게 당장 병원장을 포함해 5년 전 자신의 진료 기록에 관여했던 모든 의료진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 부회장의 최근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도주는 곧바로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는데 만약 자신이 섣불리 움직여 아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적들은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거나 해치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선 아이들과 서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김 실장에게 최정예 경호팀을 빈민가 주변에 잠복시켜
24시간 감시하고 보호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또한 도주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서윤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자신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주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재킷을 거칠게 집어들며 다시 한번 그 빈민가로 향할 준비를 했고 이번에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시 찾은 빈민가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했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곳이 더 이상 더러운 시궁창이 아니라 자신의 보물들이 숨겨진 성격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단칸방의 불빛을 바라보며 도준은 차 안에서 묵묵히 기다렸는데 창문에 비친 아이들의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아이들이 겪었을 배고픔과 추위를 생각하니 목구멍이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도준은 차 문을 열고 내리려다 멈칫했는데 불현듯 서윤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다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수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말을 걸고 있었는데 도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고 병원비라는 단어와 제발 시간을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도준의 귀에 꽂혔다. 아이들 중 하나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다. 도준은 인기척을 내어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바닥에 떨어진 깡통을 밟는 바람에 날카로운 소음이 발생했고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도준의 실루엣을 확인한 서윤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고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태세를 취했으나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준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음을 보이려 했지만 서윤에게 있어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가거나 죽일지도 모르는 저승사자와 다름없었다. 도준은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5년 전 그날 밤의 호텔 이야기를 꺼냈고 서윤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가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아이들의 친부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공포로 다가왔던 것이다. 도준은 서윤에게 자신이 불임 판정을 받았던 사실과 그것이 조작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를 짧게 설명하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귀를 막았다. 그녀는 5년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시작된 의문의 협박과 미행,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았던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그녀의 절규는 도준의 가슴을 난도질했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질 뿐이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서윤은 그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벽으로 몸을 붙였다. 그때 방 안에서 잠에서 깬 아이들이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 울면서 뛰쳐나왔고 새 쌍둥이는 낯선 남자가 엄마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도준의 다리에 매달려 솜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나쁜 아저씨, 저리 가라며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에 도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조그만 손길에서 전해지는 핏줄의 온기에 전율했다. 도준은 아이들을 떼어내지 않고 가만히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며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맹세하며 자신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윤은 아이들이 도준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알아본 것인지 평소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던 아이들이 도준에게는 적대감 속에서도 묘한 친밀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고 눈앞의 남자가 정말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확신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아이의 병원비 독촉과 깡패들의 괴롭힘, 그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도준의 등장은 거부할 수 없는 동아줄처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서윤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도준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허락했고 낡고 좁은 단칸방에서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총수와 빈민가의 미혼모는 마주 앉게 되었다. 방 안은 습기로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도준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응접실보다도 긴장되고 중요한 장소였다. 그는 서윤에게 5년 전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위협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서윤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도준이 짐작했던 대로 강 부회장이었지만 그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하고 비열했다. 도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인해 붉게 충혈되었으며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피해 복수극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비좁은 단칸방의 공기는 무거웠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아이들의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가 뒤섞여 혜성그룹 회장 강도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장판 바닥에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앉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좁고 남루한 곳이었지만 도준은 마치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이서윤과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방 한 구석에 뉘어놓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 뒤 도준과 마주 앉았는데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를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벗겨진 벽지와 금이 간 창문, 그리고 한겨울의 한기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얇은 커튼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며 고독을 씹고 있을 때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낳은 여자는 생존을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도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5년 전 그날 밤 이후 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지 물으려 했으나 서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준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는데 5년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그녀는 도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오히려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납치되어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은 서윤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서윤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까지 모두 몰살시키겠다는 끔찍한 경고를 남겼으며 실제로 그녀가 살던 자취방에 방화를 저지르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을 사주한 자가 누구인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그 남자들이 강 부회장님의 심부름을 왔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도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는데 자신의 불임 판정과 서윤에 대한 협박,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은폐하려던 시도까지 모든 것이 강 부회장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권력을 위해 조카의 대를 끊고 태어나지도 않은 핏줄까지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으며
그동안 자신이 그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도주는 서윤에게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서윤은 도준의 사과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동안 참아왔던 소름이 폭발하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도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서윤의 손은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도준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냉혈한 강도준이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며, 그것은 서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다. 서윤은 도준의 진심 어린 눈물과 따뜻한 천을 느끼며 그가 5년 전 자신을 구해줬던 그날 밤에 따뜻했던 남자와 같은 사람임을 다시금 깨달았고 조금씩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아이들의 이름이 첫째는 강한, 둘째는 대한, 셋째는 민국이라고 소개하며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다고 말했다. 그때 잠들었던 셋째 민국이가 기침을 하며 깨어났고 도준은 화들짝 놀라며 아이에게 다가갔는데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서윤은 익숙한 듯 물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해열제를 찾았지만 약병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도준은 당장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며 아이를 안아들려 했지만 서윤은 병원비 걱정과 신분이 노출될까봐 주저하며 그를 말렸다. 도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부터 병원비 걱정도 신분 걱정도 할 필요 없다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혜성대학병원 응급실을 비우고 최고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며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도준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대기하고 있던 채 올랐다. 서윤과 나머지 두 아이들도 얼떨결에 도준의 차에 타게 되었고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보는 고급 세단의 안락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준은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하며 뒷좌석에서 아픈 민국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도준의 심장을 태울 듯 뜨거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할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서윤은 멍하니 도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정말로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시작일지 가늠해보려 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픈 아이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병원은 이미 도준의 지시로 비상체계에 돌입해 있었고 병원장까지 직접 나와 도준 일행을 맞이했는데 도준은 병원장의 인사를 무시하고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민국이를 진료하는 동안 도준과 서윤은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두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도준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무릎을 꿇었고 겁먹지 말라며 동생은 금방 나을 거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의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며 그가 사준 껌 이야기를 꺼냈고 도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껌통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아이들과 도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민국이가 급성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해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전했고 서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도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부축했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병원장에게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검진하고 최고급 VIP 병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윤에게도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도주는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잦은 질병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동안 이들을 방치했던 세상을 원망했지만 이제라도 자신이 곁에 있어 줄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는 병실 창가에 서서 잠든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는데 자신을 속이고 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자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도주는 서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며 안심하고 쉬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서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도주는 미소로 답하며 금방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섰다. 도준이 향한 곳은 회장실이 아니라 강 부회장이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밀 사무실 근처였고 그는 이미 김 실장을 통해 그곳의 위치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도준은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선전포고를 할 생각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으며 그의 등 뒤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준은 차 안에서 김 실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강 부회장이 오늘 밤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강 부회장이 도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도주를 준비하거나 혹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신호였기에 도주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을 소집하여 강 부회장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서둘렀다. 도주는 이번 싸움에서 단순히 강 부회장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룹 내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세력을 완전히 도려내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 새살이 돋게 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서윤과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곳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병실에 남겨진 서윤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도준이 보여준 진심과 능력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거대한 힘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준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려 했는데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간호사의 눈빛이 지나치게 차갑고 손놀림이 어색했기 때문이었는데 서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자 간호사는 당황하며 황급히 주사기를 숨기려 했다. 서윤은 즉시 비상벨을 눌렀고 병실 밖을 지키던 도준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가짜 간호사를 제압했다. 이 사건은 강 부회장 측이 이미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암살자를 보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소식을 들은 도준은 경노하여 즉시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그는 전화로 경호팀장에게 병원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도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이성은 마비될 정도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는 그 분노를 차가운 복수의 칼날로 벼려내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도준은 놀란 서윤을 꽉 끌어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의 품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들을 지켜내겠다고 하늘에 맹세했다. 이제 도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강 부회장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자신의 가족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요새 속에 가두는 것이었다. 도준은 서윤을 안심시킨 후 병원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검찰총장의 것이었다. 도준은 그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혜성그룹의 치부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 부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엄청난 폭풍의 서막이었다. 도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서윤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는 의자 하나를 끌어다 서윤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날 밤은 그렇게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작이자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함께 헤쳐나갈 굳건한 동맹의 상징이었다. 혜성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그 내부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강도준은 병원에서 아이들과 이서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곧장 회사로 복귀하여 최상층 회장실이 아닌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안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김 실장의 주도로 5년 전 도준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대학병원의 전 병원장이자 현재는 은퇴하여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던 최 박사가 끌려와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이끌려온 최 박사는 도준이 들어서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준은 그 비굴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의자 하나를 끌어와 그 앞에 앉았다. 도준의 손에는 김 실장이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최 박사의 해외 계좌 내역과 5년 전 강 부회장 측으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자금 흐름이 담긴 증거들이었다. 도준은 아무런 말 없이 서류 뭉치를 최 박사의 면전에 던졌고,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드러난 붉은색 형광펜 자국들을 본 최 박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도준은 지극히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진단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물었지만 최 박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읍소했다. 도준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느끼며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실장은 즉시 최 박사의 가족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읊조리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가족이라는 영린을 건드리자 최 박사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이 강 부회장의 지시였음을 실토했고, 당시 강 부회장이 도준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조작하라고 협박했음을 고백했다. 최 박사의 자백은 도준이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귀로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과 분노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핏줄이자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가 단지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욕망 하나로 조카의 대를 끊고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없는 폐륜이었다. 도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최 박사의 진술을 녹취하고 자필 서명까지 완벽하게 받아두라고 지시한 뒤 그를 경찰이 아닌 별도의 안전가옥에 감금하여 재판 때까지 철저히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이 증인은 강 부회장의 목을 쥘 가장 결정적인 칼자루였기에 적들의 손에 넘어가거나 제거당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강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병원으로 보냈던 암살자가 실패하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고가구들을 때려 부수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단순히 빈민가를 시찰하다가 우연히 아이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을 불러 당장 도준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고함쳤고, 곧이어 도준이 5년 전 진단에 관여했던 최 박사를 확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강 부회장은 자신의 추악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공작을 펼칠 단계가 지났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내 들었고, 뒷골목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다. 강 부회장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거나 다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준이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라고 주문했다. 그는 도준이 아이들과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은 보안이 너무 철저하고 보는 눈이 많아 일을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 부회장은 교활한 머리를 굴려 도준을 병원 밖으로 유인해낼 방법을 강구했고 곧 서윤이 살던 빈민가 집에 아직 그들이 챙기지 못한 중요한 물건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빈민가 일대에 자신의 수하들을 매복시키고 서윤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그들을 유인해낼 계획을 세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도준은 회사에서의 일을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강 부회장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우선 병원에 있는 서윤과 아이들을 자신의 사저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은 요새처럼 견고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부의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도준은 자신의 곁이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직접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김 실장에게 사저의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격상하고 경호 인력을 3배로 증원하라고 지시하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병원에 도착한 도준은 서윤이 아이들을 챙기며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서윤은 도준을 보자마자 머뭇거리며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빈민가 단칸방에 두고 온 낡은 앨범과 아이들의 베넷 쪼고리를 가져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유일하게 의지했던 부모님의 사진과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의 기억이 담긴 보물과도 같은 물건들이었다. 도준은 위험하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서윤의 간절한 눈빛과 그 물건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 끝에 자신이 직접 동행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다녀오기로 결심했고 이는 강 부회장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다. 도준은 경호팀장에게 최전계 요원들만 선발하여 자신들을 호위하게 하고 나머지 인력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사저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했지만 도준은 아이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그녀를 설득했고 결국 아이들은 김 실장의 보호 아래 사저로 향하게 되었다. 도준과 서윤은 검은색 방탄 차량에 탑승하여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도로를 뚫고 빈민가로 향했고 차 안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준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서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빈민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낡은 가로등 몇 개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은 차가 들어갈 수 없어 도준과 서윤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걸어서 들어가야 했고 진흙탕 길을 걷는 도준의 구두는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다. 서윤은 익숙한 듯 앞장서서 걸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어 있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뒤를 바짝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골목 구석구석에는 인기척이 없었지만 도준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윤의 집에 도착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며칠 전 그들이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누군가 침입하여 뒤진 듯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서윤은 황급히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 낡은 앨범과 작은 상자를 찾아 품에 안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준을 바라보았다.
도주는 이제 볼 일이 끝났으니 서둘러 나가자고 재촉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의 무정위에서 다급한 비명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도주는 직감적으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고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쏟아져 나왔고 그 수는 도준의 경호원들을 압도할 만큼 많았다. 그들은 강 부회장이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과 킬러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도준의 경호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준과 서윤을 보호하려 했지만 좁은 골목의 지형적 불리함과 수적 열세로 인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도준은 서윤에게 절대로 내 손을 놓지 말라고 소리치며 가까이 다가온 적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들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야수가 된 남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빗줄기는 폭우로 변해 시야를 가렸고 빗소리와 고함소리 그리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음이 뒤섞여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만들어냈다. 도주는 한 손으로는 서윤을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길을 뚫으려 했지만 적들은 마치 좀비 떼처럼 끝도 없이 밀려들었다. 그때 적의 무리 뒤쪽에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의 손에는 화염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도준을 향해 강 부회장의 안부 인사를 전한다고 비아냥거리며 불이 붙은 화염병을 도준과 서윤이 서 있는 낡은 판잣집 쪽으로 던졌다. 화염병은 벽에 부딪혀 깨지며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을 만들어냈고 낡은 목자의 건물은 기름을 부은 듯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퇴로가 불길에 막히고 아픈 무장한 괴한들이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준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감싸 쥐며 반드시 살아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눈빛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도준은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재킷을 벗어 서윤의 머리에 덮어주며 연기를 마시지 않게 했고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강 부회장은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혜성그룹의 유일한 주인은 자신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도준이 가진 잠재력과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생겼을 때 발휘되는 초인적인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도준은 불길을 등지고 서서 괴한들을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빈민가의 밤하늘을 울렸다. 그것은 혜성그룹 총수로서의 위험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빚어낸 외침이었다. 도준은 서윤을 자신의 뒤에 밀착시킨 채 가장 약해 보이는 포위망의 한쪽을 뚫기 위해 몸을 날렸고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력하게 적의 급소를 가격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바닥을 적시는 가운데 도준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서윤의 따뜻한 천이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 결코 쓰러질 수 없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고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도준의 눈은 오직 탈출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 밤이 끝나고 나면 살아남은 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진리 속에서 도준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렸다. 치솟는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타들어가는 판잣집들의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매캐한 연기는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워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다. 강도준은 이미 피범벅이 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이미 몇 명의 용역 깡패들이 고통 속에 나뒹굴고 있었다. 평생을 우아한 집무실과 안락한 의전 차량 속에서 살아온 재벌 총수 강도준에게 있어 지금 이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이서윤의 옷자락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눈앞을 가로막는 검은 그림자들을 향해 경고하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면서도 도준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필사적인 떨림을 느끼며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화염병이 터지며 발생한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뜨거웠지만 도준은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오히려 불길을 방패 삼아 적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질을 발휘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단단히 움켜쥐며 달려드는 적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고 쓰러지는 적의 반동을 이용해 다음 공격을 막아내는 등 본능적인 전투 감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좁은 골목의 특성상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기에 이대로라면 체력이 고갈되어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도준은 서윤에게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길을 뚫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큰 길가로 뛰라고 지시했으나 서윤은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도준과 서윤의 심장은 동시에 멈추는 듯 했다. 분명 김 실장과 경호팀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저로 이동했어야 할 아이들의 목소리가 불타는 지옥 한복판에서 들려오자 도준의 이성은 하얗게 마비되었다. 강 부회장이 고용한 놈들은 처음부터 퇴로를 차단하고 아이들이 탄 차량을 습격하여 그들을 다시 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끌고 온 것이 분명했다. 골목 저편에서 겁에 질린 새 쌍둥이가 경호원들에게 안긴 채 끌려오고 있었고 그 뒤를 수많은 깡패들이 애워싸고 위협하는 모습이 불길 사이로 아른거렸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도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박혔다. 도준은 자신의 판단착오로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적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사리로 인해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 팽창하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포효하며 아이들이 있는 쪽을 향해 무모할 정도의 돌진을 감행했다. 그를 가로막는 적들은 도준의 기세에 눌려 주춤했으나 곧바로 때로 덤벼들며 무자비한 구타를 퍼부었고 도준의 몸은 순식간에 피멍과 상처로 얼룩졌다. 하지만 도준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아이들에게 닿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쓰러지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에는 흐르는 피와 땀으로 인해 세상이 붉게 보였지만 그 붉은 시야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만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서윤 역시 도준의 뒤를 따르며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어미로서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마침내 아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졌을 때 적의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아이들 중 막내인 민국이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다. 그는 도준을 향해 움직이면 아이를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도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우두머리는 강 부회장의 특별 지시라며 도준이 보는 앞에서 그의 핏줄이 타오르는 것을 감상하게 해주겠다고 낄낄거렸다. 민국이는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강한이와 둘째 대한이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도준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그가 생애 처음으로 타인에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우두머리는 도준의 굴복을 즐기며 천천히 민국이를 향해 칼을 겨누었고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으나 다른 깡패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절체절명의 순간 도준은 바닥에 있던 모래를 한 줌 쥐어 우두머리의 눈을 향해 뿌리며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우두머리가 잠시 시야를 잃고 주춤하는 사이 도주는 몸을 날려 민국이를 낚아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았고 그와 동시에 우두머리가 휘두른 칼날이 도준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지만 도준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감싸쥐며 등으로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도준의 품에 안긴 민국이는 아빠의 피냄새와 거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떨고 있었고 나머지 두 아이도 도준의 다리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과 출혈로 인해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와중에도 도준은 아이들을 놓지 않았는데 그때 아이들의 입에서 기적 같은 말이 터져 나왔다. 아빠, 죽지 마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는 새 쌍둥이의 목소리는 도준의 흐려져 가는 의식을 단숨에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였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빠라는 호칭은 도준의 전신에 전류처럼 흘러 전율을 일으켰고 그는 자신이 여기서 쓰러지면 이 아이들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도준은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고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은 어깨에 박힌 칼을 뽑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한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남은 한 팔과 다리로 적들을 향해 최후의 방역을 시작했다. 그의 공격은 기술이나 형식을 초월한 순수한 생존 본능과 분노의 표출이었기에 그 어떤 격투기보다도 처절하고 파괴적이었다. 우두머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덤벼드는 도준의 기세에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고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고함쳤지만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도준은 그 틈을 타 서윤을 일으켜 세우고 아이들을 그녀에게 밀어주며 자신이 시간을 끌 테니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골목 양쪽은 불길과 깡패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고 그들은 불타는 도간에 든 쥐신세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진동시켰다. 김 실장이 이끄는 대규모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하여 외곽을 포위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준이 연락이 두절되자마자 김 실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빈민가로 출동했던 것이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골목 안을 비추자 당황한 깡패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도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두머리의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경찰 특공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진입해 깡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혼란스러운 진압 과정 속에서도 도준은 끝까지 서윤과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인간 방패막이가 되어 그들을 보호했다. 구조대원들이 다가와 도준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보다 아이들과 산모를 먼저 챙기라며 고함을 쳤고 그의 셔츠는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서윤은 울면서 도준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도준은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떨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손길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고 도준의 품에 안겨 안도감을 느꼈고 도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도준과 가족들은 들것에 실려 이동했는데 도준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도준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고 오늘 밤의 고통은 이들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필연적인 대가였다고 생각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도준은 서윤을 향해 입모양으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강 부회장의 무모한 도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도준의 잔혹하고
철저한 응징뿐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도준의 머릿속은 복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에 1000배, 10,000배를 되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 부회장의 출국 금지와 전 계좌 동결, 그리고 언론의 모든 비리 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곁에 있던 김 실장은 도준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읽어내고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이제 혜성그룹을 둘러싼 전쟁은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승리의 여신은 피를 흘린 아버지의 편에 서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도준을 수술실로 옮겼고, 서윤과 아이들은 복도에 남아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아빠가 죽는 거냐며 서윤에게 매달려 물었고, 서윤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수술실에 붉은 불이 켜지고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녀는 도준이 단순히 돈 많은 재벌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가족이기에 그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몇 시간 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마취에서 덜 깬 도준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붕대를 칭칭 감은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고,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와 함께 이 운명을 마주하겠다고 다짐했다. 밤은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며 아잔이 났으며 도준이 눈을 뜨는 순간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도준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병실 천장과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지만, 그는 곧장 고개를 돌려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이서윤과 그 곁에 옹기종기 모여 잠든 새 쌍둥이를 확인했다. 마취가 풀리면서 어깨와 온몸의 상처가 불에 데인 듯 욱신거렸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를 악물며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붉은 사레이를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제왕의 분노와도 같았다. 도준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침대에서 내려왔고,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강 부회장을 생각하니 전신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고, 오늘은 반드시 그 추악한 입가에 묻은 웃음을 찢어 발겨 주겠다고 다짐했다. 때마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 실장이 들어왔는데, 그는 도준이 깨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와 부축하려 했으나 도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김 실장은 도준의 서슬 퍼런 눈빛을 보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즉각 파악하고는 현재 상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강 부회장은 도준이 중태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해임안과 자신의 회장 취임 승인건을 처리하려 하고 있었다. 도준은 피 묻은 환자복을 벗어 던지며 당장 준비해온 슈트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핀스트라이프 슈트와 붉은색 넥타이를 꺼내 들었다. 의사가 달려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압하며 내 발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는다고 나직이 읊조렸다. 도준이 붕대감은 몸 위에 셔츠를 꿰입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그 고통을 정신을 맑게 하는 각성제로 삼아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나갔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며칠간의 사투로 인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사냥터로 나가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서윤이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놀란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고 도준은 다가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라며 쓰레기를 치우고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준의 얼굴에서 다정함은 사라지고 오직 냉혹하고 잔인한 심판자의 가면만이 남게 되었다. 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강 부회장은 상석에 앉아 짐짓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주주들과 이사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영 능력을 상실했으며 그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회의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미 그에게 매수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도 도준의 부재가 길어지자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투표를 강행하려 했고 자신의 오랜 야망이 실현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확신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그가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이 열린 곳에는 휠체어도 부축도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강도준이 있었고 그의 뒤로는 김 실장과 수십 명의 경호원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강 부회장의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준은 비록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살하기에 충분했고 그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저절로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였고 도준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강 부회장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도준은 마이크를 잡지 않은 육성으로 내 자리가 탐이 났으면 실력으로 뺏었어야지 이렇게 더럽게 굴면 쓰나 작은아버지라고 일갈했다. 강 부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며 횡설수설했고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으나 이미 보안실은 도준의 사람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도준은 비웃음을 흘리며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고 김 실장이 준비된 영상을 재생하자 대형 화면에는 5년 전 병원장의 자백 영상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영상 속에서 최 박사는 강 부회장의 사주를 받아 도준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불임 판정을 내렸음을 울면서 고백하고 있었고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부회장을 쳐다보았고 강 부회장은 이건 조작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강 부회장의 차명 계좌 내역과 킬러들에게 송금한 자금 흐름 그리고 빈민가 방화 사건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특히 어젯밤 도준과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두르던 깡패들의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장 안의 사람들은 공포와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조카를 불임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어린 조카 손주들과 그 어미까지 불태워 죽이려 한 자가 이 그룹의 총수가 될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강 부회장을 변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 부회장은 궁지에 몰리자 도준에게 달려들며 네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발악했으나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즉각 그를 제압해 바닥에 무릎 꿇렸다. 도준은 무릎 꿇린 강 부회장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는데 그것은 당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한 가족의 아버지였다는 말이었다. 도준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색에 강 부회장을 인계했고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강 부회장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 언론에 생중계되었다. 강 부회장이 끌려나가며 내뱉는 저주와 비명은 회의장 문이 닫히면서 차단되었고 도주는 흐트러진 온매무새를 정리하며 다시 단상에 올랐다. 그는 흔들리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룹 내에 만연했던 부패고리들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도주는 그 자리에서 강 부회장 라인의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위주의 새로운 인사 개편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했고 흔들리던 주가와 여론은 도준의 등장을 기점으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도준이 회의장을 나설 때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를 환호했지만 도준에게 그 소리는 그저 먼 곳의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서윤과 아이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오면서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김 실장이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도준은 정신력으로 버티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문이 닫히자마자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도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피 묻은 붕대가 다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보여준 잔혹함이 미래의 평화를 위한 걸음이 되기를 바랐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런 추악한 암투가 없기를 기도했다. 차에 오른 도준은 기색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도준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보였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왕국뿐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를 더없이 강하게 만들고 있었고 동시에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도준은 휠체어를 가져오겠다는 간호사들을 물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고 오직 275호 병실 문만을 응시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병실 문을 열자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그를 부축했고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왔다며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도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는데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참아왔던 통증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청과 서윤의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진통제보다도 강력하게 그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서윤은 도준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울먹이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타박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시키며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TV 뉴스에서는 강 부회장의 구속 소식과 혜성그룹의 대대적인 혁신 발표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도준은 뉴스를 꺼버리고 오직 가족들의 얼굴에만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다 혼내주고 왔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뛰어놀아도 된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침대 위를 방방 뛰었다. 그날 밤 도준은 병실 침대에 누워 서윤의 간호를 받으며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서윤은 잠든 도준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고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재벌 회장이기 이전에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건 한 남자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활짝 열기로 결심했다. 병실 밖에는 여전히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공기는 더 이상 살벌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는데 휠체어를 탄 도준을 아이들이 밀어주며 까르르 웃는 모습은 병원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간호사들과 환자들은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 회장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수근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가족의 행복한 주말 풍경 같았다. 도주는 아이들에게 아빠 회사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아이들은 정말이냐며 뛸 듯이 기뻐했다. 서윤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비로소 지옥 같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되찾았음을 실감했다. 도주는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김 실장에게 향후 일정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서윤과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그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회장님의 뜻대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고 도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 앞에 서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는 일뿐이었다. 도주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기약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혜성그룹 본사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으며 그 열기는 흡사 용광로와도 같았다. 오늘은 강도준 회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하여 중대 발표를 예고한 날이었기에 국내외 언론은 물론 재계의 이목이 모두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이서윤은 화려한 조명과 웅성거리는 소리에 압도되어 긴장한 듯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강도준이 서 있었다. 도준은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난날의 상처와 피로를 완벽하게 씻어낸 제왕의 풍모 그 자체였다. 그는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5년 전 빈민가에서 입었던 낡은 작업복 대신 우아한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친 그녀는 본래의 기품 있고 청초한 미모가 되살아나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의 곁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턱시도를 맞춰 입은 새 쌍둥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은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청량제와도 같았다. 강한이와 대한이 그리고 막내 민국이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던 빈민가의 아이들이 아니었으며 도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난 혜성그룹의 자랑스러운 후계자들이었다. 도준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아빠가 나가서 손짓하면 엄마 손을 잡고 멋지게 걸어 나오라고 일렀고 아이들은 합창하듯 네라고 대답하며 씩씩하게 격려를 붙였다. 마침내 사회자가 강도준 회장의 입장을 알리자 거대한 문이 열리며 도준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고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그를 맞이했다. 도준은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으며 장내를 휘어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순식간에 정적에 빠뜨렸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불임 루머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도준은 자신의 불임 판정이 경영권을 노린 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음을 명확히 밝히며 그로 인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뻔했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되찾은 행복에 대한 감사가 깊이 배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도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무대 옆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준 기적 같은 존재들을 소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신호와 함께 무대 뒤편에서 서윤이 새 쌍둥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고 장내에는 탄성과 함께 다시 한번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서윤은 수많은 시선에 잠시 주춤했지만 도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자 용기를 내어내 미소를 지으며 대중 앞에 섰다. 도준은 서윤을 자신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지켜낸 헌신과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새 쌍둥이를 한 명 한 명 안아 올리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혜성그룹의 미래이자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임을 세상에 공표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강도준 회장의 드라마 같은 가족 상봉기와 새 쌍둥이의 귀여운 모습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보다는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부성애에 열광했고 혜성그룹의 이미지는 차가운 기업에서 따뜻한 가족 기업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도준과 서윤은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마친 뒤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을 선택했고 그들은 도준의 사저에서 진정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삭막하기만 했던 도준의 대저택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고요했던 정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로 변모했다. 도준은 퇴근 시간이 되면 만사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와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가 되었고 직원들은 회장님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도준은 가족들과 함께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서윤은 돗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정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강한이가 비눗방울을 쫓아 도준에게 달려와 안기자 도준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워주며 호탕하게 웃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풍경이었고 도준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그는 고기를 굽다가 잠시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준은 서윤에게 다가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며 맛이 어떠냐고 물었고 서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묘한 기류가 흘렀고 도준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윤은 도준의 손길에 얼굴을 비비며 당신이 곁에 있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틈을 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시련은 이 순간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앞으로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윤은 도준의 배려에 감동하며 사실은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도준은 당장 저택의 별채를 화실로 개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윤이 엄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며 응원했고 서윤은 가족들의 지지 속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으며 도준과 서윤의 사랑도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난 뒤 도준과 서윤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준은 문득 빈민가에서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그 비 오던 날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자신이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혹은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함을 느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당신과 아이들은 신이 내게 준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라고 고백했고
서윤은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갔다. 도준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제왕이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몇 년 후 혜성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장에 도준과 서윤 그리고 훌쩍 자란 새 쌍둥이가 나란히 참석했다. 아이들은 이제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서윤은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자신의 작품 전시회를 열 정도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다. 도준은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소개했고 청중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도준은 연설 말미에 진정한 성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도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고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준의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노을이 지는 강변을 거니는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아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장난을 쳤고 도준과 서윤은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세상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도준은 멈춰서서 아이들을 불렀고 다섯 식구는 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카메라 앞에 선 가족들은 하나둘셋 구호에 맞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진 속에 담긴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도준은 사진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 사진을 자신의 집무실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했던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자신의 핏줄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가는 이 긴 여정은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고 서윤도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도준은 운전기사에게 천천히 가라고 지시하며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백미러를 통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도준에게는 차 안에 있는 이 작은 우주가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잠든 서윤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마음속으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차는 행복을 싣고 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족이 만들어갈 수많은 행복한 이야기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